안녕하세요. 입술 붙이는 건강법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노래하는 이우정입니다. 제가 코를 치료하는 한의사로 코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목숨 걸고 코숨 호흡의 영상을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을 실천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농증 완치 개념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는 콧구멍 입구를 들여다보면 하비갑계만 보입니다만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의 세 개의 칸막이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에 세 갈래의 숨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비도와 상비도에는 가느다란 4개의 관이 뚫려 있고 이 관으로 코의 부속 동굴인 부비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세 갈래의 숨길과 또 연결된 부비동 구석구석 모든 공간으로 숨이 드나드는 것을 뜻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 모든 공간으로 숨이 잘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축농증의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축농증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저의 코 치료법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치료법 버전 1의 시기입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처음 코 안을 침으로 찔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환자는 하비갑계의 부어있는 부분이 겉에서 보일 정도로 코가 꽉 막혀있는 생후 100일 된 아기 환자였습니다. 소아과 약을 먹여도 코막힘이 심해서 아기가 젖을 빨기도 어렵다며 한약으로 치료할 수 없을까 하는 기대로 아이를 업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코를 보는 순간 침으로 찔러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막혀있는 코 입구에 부어있는 부분을 침으로 살짝 찔러서 코피를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막힘이 단번에 해결되었다면서 다음날 한 번 더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것에 힘입어 그 후로 코감기로 한약을 쓰고자 하는 환자들이 왔을 때 코 안에 침을 맞아보지 않겠냐고 하며 치료를 권하곤 했습니다. 침으로 비강을, 비점막을 사열하게 되면 코막힘이 잘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코감기를 침으로 고치는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코 입구를 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은 주로 하비갑계입니다. 근데 코가 꽉 막혀 있는 경우뿐 아니라 보통 대부분 하비갑계만 보이고 손가락으로 코를 후빌 때 푹신하고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침으로 찔러서 피를 내게 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부어있는 비갑계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콧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막혀있지 않은 코 안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비갑계가 조금 보이고 상비갑계는 콧구멍 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비갑계는 코 칸막이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코골이의 마찰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하비갑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침인데요. 하비갑계의 부피를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잘 줄이면 침으로 사열을 잘 하면 코막힘이 치료되는 것이죠. 치료 시 하비갑계만 잘 찔러 주어도 코로 숨을 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을 하비갑계 절제술이라고도 합니다. 약 처방 전혀 없이 침으로 하비갑계의 부피만 줄여줘도 대단한 치료가 되죠. 저도 처음 비강 사열을 시작했을 때에는 하비갑계만 사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비갑계 사열만으로는 비염을 고칠 수는 있었지만 축농증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수술에 있어서도 비염 수술과 축농증 수술이 다른 것처럼요. 치료법 버전 1의 시기에서는 저도 비염 치료와 축농증 치료가 달랐는데
치료법 버전 6까지 발전한 지금은 비염 치료와 축농증 치료가 같아졌습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저의 치료법 버전 1은 이비인후과의 하비갑계 절제술 정도의 수술 효과가 나타나는 수준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강 석션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치료법 버전 2의 시기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인데요. 석션기와 제가 만든 두입이한 카테타로 진공 청소기처럼 음압을 이용하여 비강 내의 콧물뿐 아니라 부비동 안의 농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게 되면서 부비동염, 다시 말해서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비동 안의 농을 석션기로 빼내줄 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임상적인 반응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석션법 사용 초기에는 상악동의 농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평동의 농을 제거하기까지 많은 임상이 필요했고 의도한 바대로 전두동과 사골동의 농을 빼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지만 이를 통해 단지 코막힘을 해결하는 수준의 축농증이 아니라 코에 숨어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깊은 곳에 농을 빼자마자 숨이 깊어지면서 부비동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즉각적인 반응들, 예를 들면 두통이 순간적으로 쓱 없어진다든지 갑자기 눈이 시원해진다든지 뒷골이 땡기는 통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등의 반응을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이 머리의 과열 방지 장치, 뇌의 과열 방지 장치라는 이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비갑계 부위만 사열을 해주어도 콧구멍이 뻥 뚫리면서 비염이 완치되는 착각을 누렸었죠. 그러다가 하비갑계 사열에 더해 부비동 안의 농을 제거할 수 있게 되면서는 축농증이 다 치료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버전 2의 치료법의 시기는 석션법이 아니면 부비동 안의 농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축농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석션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렇게 축농증이 잘 생길 수 있게 코가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석션을 할 수 없으면 축농증을 고칠 수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한 열 교환 양을 높이기 위해 비강과 부비동의 구불구불한 구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너무 가느다랗게 만들어져 있어서 부비동염이 잘 생기게 만들어진 코의 구조에 대해서는 조물주님의 실수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축농증 수술은 부비동 안에 고이는 농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부비동 연결관을 넓히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시설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석션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구였기 때문에 석션기가 없었던 시절의 축농증 치료는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치료 순서는 항상 비갑계 사열 후에 석션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 비염뿐 아니라 축농증을 제법 잘 치료해냈었죠. 치료를 하다 보면 석션으로 끊임없이 누런 농이 나오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런 농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석션기를 사용해 빼내도 끊임없이 누런 농이 나오는 것을 보면 코의 분비 기능의 끝이 어디일까 감탄할 정도죠. 석션으로 아주 야물딱지게 코 안에 농을 빼내주게 되면 일단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환자도 만족하게 됩니다. 치료법 버전 2의 치료 시기에는 축농증 치료에 석션법을 의존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션법만으로는 아무리 농을 잘 빼내주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꽉 들어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강 사열이 동반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석션법에 의지해왔던 치료에서 어느덧 점점 석션법은 부비동 안에 농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고 점점 더 석션기보다 침 치료의 치료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침 치료도 하비갑계만 찌르다가
중비갑계의 깊은 곳까지 침 치료를 하게 발전했고요. 그렇게 임상 실력이 늘어갔죠. 치료법 버전 3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후비루 증상 치료법이 개발된 시기입니다. 후비루 치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비염 축농증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후비루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후비루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비루와 비염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천장 점막, 구강 점막, 인두 점막을 직접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비루를 구강호흡성 입천장 이물감증이라고 부르면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려고 합니다. 치료법 버전 4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개념을 확립한 시기입니다. 제가 2014년 2월에 MBN의 천기누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치료를 받은 분 중에 비염을 치료했는데 코골이가 없어졌다 라고 인터뷰를 해준 환자로 인해 코골이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환자들의 임상이 늘어나면서 코골이와 목골이를 분리해야 하고 기존의 코골이 치료에 대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게 되었고, 결론은 코로만 숨을 쉬게만 비염 축농증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코골이 수술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죠. 다시 축농증 치료법으로 넘어오십시다. 치료법 버전 5의 시기인데요. 2015년의 일입니다. 열심히 비강 사열과 석션법을 이용해서 축농증을 치료해 오던 어느 날, 불현듯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석션법에 의존을 하는 석션기 필수 부비동 치료법이었는데, 처음보다 석션의 시간이 짧아지게 된 것은 물론 비강과 부비동 내에 농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농을 확실히 다 빼내 주어도 금방 다시 들어찰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시원하게 느낄 정도만 농을 제거하면서 침 치료를 더 정성스럽게 진행해 오던 차였는데, 농을 확실히 빼내주지 않았고 분명 농이 가득 차 있었던 환자인 경우에도 다음번 치료 시에는 농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 환자가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7년 동안 고생해온 7살 난 남자아이 이야기입니다. 코안에 농이 어찌나 많은지 빼내도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아이가 발버둥을 너무 많이 쳐서 농을 빼내기는커녕 농을 빼는 신용만 겨우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석션을 해 주었었죠.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찬바람만 불면 감기에 걸리고 코감기만 오면 중이염으로 고생했던 아이였는데, 불과 10번의 치료를 넘지 않고 그 많던 농으로 인한 축농증과 중이염이 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9번째 때에도 농이 제법 많이 들어있었는데도 어찌나 발버둥을 쳐대는지 석션을 못했는데, 그런데 다음에 내원했는데 분명히 가득 차 있어야 할 농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석션을 못했기 때문에 석션을 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테타를 대기만 해도 누렇게 빠져나왔던 농이 아이를 어른 여러 명이 붙들고 석션기를 작동시키면서 카테타를 깊이 넣어도 빠져나오는 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전광석화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코 치료를 해오던 25년 만에 처음으로 코의 구조에 대한 감탄, 코의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코의 구조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의 구조는 하비갑계뿐 아니라 중비갑계와 상비갑계의 부기를 빼내주어 비강이 원래 구조대로 바람길을 제대로 찾게 되면 부비동 안의 농은 저절로 해결되는 완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원래대로 바람길을 찾게 된다는 것은 비강과 부비동의 연결관에 베르누이의 효과가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농이 부비동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숨을 쉴 때마다 부비동 안의 농이 저절로 배출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과학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가 안에 들어있을 때 코를 풀어내는 동작으로 코가 풀어내지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이 과학적인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숨을 쉴 때마다 저절로 코가 풀어내지는 효과, 그 효과가 적용되는 완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코가 들어있으면 코가 풀어지겠고,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에도 부비동 안에 음압이 걸리면서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그런 구조인 것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제가 다시 그린 건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르누이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병에 빨대를 T자로 끼워서 바람을 불면 병에 있는 물이 빨대를 통해 빨려 나오게 됩니다. 코의 구조는 베르누이의 효과가 적용되는 과학적인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코의 숨길이 제대로 뚫려 있기만 하면 부비동에는 농이 고일 수 없는 과학적인 구조이고, 치료는 코막힘을 잘 치료해서 원래대로의 세 갈래 숨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하는 내용은 부비동으로 연결된 관이 가느다랗게 만들어져 있어야 베르누이의 효과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부비동 연결관을 넓히는 수술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치료법 버전 5는 그동안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했던 석션법이 치료가 아니라 평상시 코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석션기를 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침 치료로만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로써 저에게는 비염을 잘 치료하면 축농증 치료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치료 개념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축농증 치료와 비염 치료가 동일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자신 있게 수술만 하지 않고 오면 비염 축농증은 다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음 단계의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시기를 정리해 보면 비강 사열을 시작하면서 하비갑계 위주의 침치료 시기를 1단계라고 구분했는데, 이 시기에는 비염을 치료할 수 있었죠. 비염 치료죠. 석션법을 배움으로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비강과 부비동 기능을 머리의 과열 방지 장치라고 정의하게 된 시기가 2단계입니다. 축농증 치료죠.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심각한 후비로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후비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오죽하면 후비로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야, 이건 노벨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후비로를 치료할 수 있는 개념과 치료법을 갖게 된 시기가 3단계입니다. 후비로 치료죠.
MBN의 천기누설에서 비염 부분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치료 사례로 등장한 코골이가 없어진 저의 환자 때문에 방송의 영향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임상이 늘어나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치료법 4단계입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죠. 비염 축농증을 치료하다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비염 축농증을 정말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코골이는 호흡기 통로에서 생기는 마찰음으로 통로의 좁아진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일정한 한 부분에서 생기는 마찰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좁아져도 코골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강과 부비동 전체의 모든 공간을 확보해야 코골이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션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치료법의 5단계입니다. 비강과 부비동 구조의 온전한 이해, 석션기가 필요 없어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법의 5단계까지는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를 골고루 치료하는 치료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빈코 증후군 환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 단계가 치료법의 6단계입니다. 제대로 숨기를 만들 수 있게 된 치료죠.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치료법 버전 6으로 2015년부터 2016년의 시기입니다. 선천적인 빈코 증후군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12살 딸아이 예린이의 치료를 위해 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다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코막힘이 없어 보였지만 항상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건조했고 항상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너무나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그저 밤낮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눈에 걸려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침 치료를 하면 미동도 하지 않고 닭똥 같은 눈물만 그저 흘려내던 아이였죠. 미안할 정도로 굵은 눈물을 흘리던 아이였는데 특별히 아프지 않게 살살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린이의 경우 비강 안을 들여다보면 하비도가 넓어 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콧물도 없고 코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션으로는 농을 빼내보면 찐득한 콧물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전의 임상 경험으로는 치료가 될 때도 있고 치료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료 가능한 시각을 갖게 되었죠.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9살의 남편이 본인의 축농증과 코골이로 치료를 했습니다. 항상 아이와 5살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 아내는 원장님 책에 쓰여 있는 모든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아내가 저보다 더 환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37살에 피부가 유난히 하얗고 늘씬한 몸매에 다소곳한 매무새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코 환자라는 남편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치료받으면서 코막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통, 뒷목결림, 눈피로 등의 다른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진짜 코 환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치료지만 용기를 내서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운이 없고 어떤 보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주의 수치라고 했지만 갑상선 부위가 부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항상 무거웠고 눈이 피곤했고 생리시 출혈량이 너무 많은 증상으로 난소 낭종의 진단을 받고 내시경 수술 후에 자궁에 관한 호르몬제 복용으로 6개월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본능적으로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에 집중하였고, 뇌하수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뇌하수체 맞춤형 과열 방지 장치인 접평동으로 공기를 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비강 안에 눈 뒤쪽에 접평동이 있는 방향으로 비중격과 비갑계 사이로 침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상비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침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비도, 하비도의 순서로 침 치료가 진행되고, 이 경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치료받자마자 코가 정말 시원하다고 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하여 들려주었던 말은, 원장님, 생전 처음으로 식욕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욕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첫 치료로 코가 시원함을 느끼는 시간은 대부분 2-3시간 정도입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치료가 진행될수록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퇴근 후 피로로 아이하고 놀아줄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훨씬 더 잘 놀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3번, 3개월 정도의 치료 후 한 달 정도 치료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3주까지는 몸 상태가 유지되었었는데 그 후로 치료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전엔 하지불안 증후군이 심해서 결혼 초부터 남편이 밤에 잠을 자기 전 1시간 정도씩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으면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증상은 치료 후 바로 없어진 증상이었는데 다리도 다시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구강호흡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짐작으로 입으로 숨 쉬죠? 하는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아내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코를 곤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면서 알게 된 상식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자면서 입으로 숨 안 쉬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분명하고, 뒤척이면서 자는 것도 없고, 죽은 듯이 그대로 잠을 자는데 정말 조용히 잠을 자요. 결혼 후 코감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럼 뭐지?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많은 증상을 갖고 있는데 코골이가 전혀 없다고? 구강호흡도 없다고?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아내는 자면서도 하품을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비경으로 코 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콧구멍은 누구보다도 뻥 뚫려 있었고 하비도가 유난히 넓은 사실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감기에 걸린다고 해도 코가 막히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비도가 넓었습니다. 마치 하비갑계 절제술을 시술 받고 온 듯이 하비도가 시원하게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코막힘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는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로 하비갑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비갑계가 부어있는 것은 코막힘의 원인이 되는데 이 환자는 오히려 코가 절대로 막힐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환자는 하비도가 넓어 코막힘이 전혀 없지만 상대적으로 상비도와 중비도로는 공기가 흐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임상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비갑계를 너무 많이 절제한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빈코 증후군 환자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빈코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 숨을 쉰다고 해도 호흡의 질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를 더욱 정확하게 치료하게 된 것은 당연한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이 임상으로 치료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비강 구석구석 동일하게 부기를 빼내주는 치료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하비도를 건드리는 일 없이 중비도와 상비도의 공기의 흐름을 더 확실히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상비도와 중비도에 연결되어 있는 부비동인 상악동과 사골동과 전두동과 저평동에 베르누의 효과가 적용되어 모든 부비동으로 공기의 흐름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비도는 무조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비갑계를 최우선적으로 치료해 왔었죠. 임상 증상과 동떨어진 치료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해집니다. 코 막힘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비동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치료하려면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이 치료의 열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막힘 콧물이 전혀 없는 사람도 부비동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없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치료법 버전 6의 탄생 순간입니다. 예린이는 하비도가 넓어서 상비도와 중비도로 호흡의 공기가 흐르지 않아서 부비동에 고여있는 농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축농증 환자였습니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로 중비도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면 부비동에 항상 고여있는 농이 베르누이의 효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예린이의 치료에도 문제는 없었고 치료되었습니다. 치료법 버전 6은 임상 증상에 따른 호흡 통로의 슬기로운 재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질을 높이는 섬세한 치료법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알게 된 코 연관 질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비도 연관 부비동은 전두동과 저평동입니다. 상비도로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머리가 아픕니다. 한숨과 하품이 많아집니다. 정수리 통증과 뒷목 결림이 심해집니다. 중비도 연관 부비동은 상악동과 사골동, 저평동입니다. 편두통, 안구건조증, 이갈이 등의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평동은 뇌하수체를 싸고 있는 부비동이라서 뇌하수체의 호르몬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임신 출산 등의 성기능 호르몬, 성장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이 깊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 싸개와 관련이 있는데요. 코를 잘 치료하면 오줌 싸개가 치료되는 것이 재미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 증상에 맞추어 비강과 부비동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저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코 질환은 수술이나 약 처방 없이 침으로 치료 가능했고요. 이렇게까지 개념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약 처방 없이 침 치료로만 치료해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끝이 더욱더 섬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침 치료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치료법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결론입니다. 이런 치료로 코를 아무리 잘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코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코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코로만 숨을 쉬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나는 당신이 오직 코로 숨쉬기 바란다가 되었죠.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이 사실은 저의 치료법의 결론입니다. 코를 빈틈없이 야물딱지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에 대한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 너무 쉽게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코로만 숨쉬기 건강법, 코로만 숨쉬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치료법의 진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